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계속 이어서 106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중에 이론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이론 첫 번째, 한글 파일로 그냥 해요. 문제지 가지고. 예, 특히 폰으로 보고 이런 분들은 화면이 작고 이러면은 잘 안 보이니까 이 한글 파일이 제일 잘 보여요. 그죠? 좀 없어 보이지만 한글이 없어 보이는 건 아닌데 어쨌든 자, 한글 파일 봅니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회계 재무회계 이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중요한 거죠. 그 중에 잘못된 걸 찾으랍니다.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 이때 역사적 원가는 다른 말로 취득원가, 취득원가로 평가하면 신뢰성은 저하되나가 아니라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죠. 제고되는 거지. 목적적 합성은 제고된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여기가 바뀌었죠. 그래서 신뢰성과 목적적 합성이 바뀌었습니다. 틀렸고, 그럼 답인데 잘못된 건 찾는 거니까 이게 바뀌었고 답이죠. 끝났고 답은 1번. 근데 회계정보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해야 되고 기업과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도 있어야 된다. 기간별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이 소리는 기간별 비교 가능성, 다른 말로 계속성입니다.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요? 계속성. 에헤이 왜래? 계속성 비교 가능해야 하고, 그죠? 이런 어쨌든 계속성입니다. 이런 그 다음 이거 기업과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 기업과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을 다른 말로 이건 통일성. 이건 좀 이론 시간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유용성을 판단하는데, 회계정보의 유용성, 즉 회계정보 정보의 유용성,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 질적 특성이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이다. 뭐 반복되는 얘기들이죠. 2번 재무상태표. 이걸 회계 생기초 배울 때부터 재무상태표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로서 올바르지 않은, 이것도 틀린 걸 찾는 겁니다. 틀린 거. 그러면 타인자본이 다른 말로 부채죠. 무엇이라고요? 부채. 자기 자본은 자본. 자산 총액은 말 그대로 자산 총액이고 자산. 그 다음 경영성과,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얘는 손익계산서죠. 이거 가지고 헤매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이거 가지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바로 4번 나와야지, 이걸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코 벌렁벌렁 대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아셨죠? 3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거, 포함 안 되는 거,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거. 취득세 아주 중요하죠. 우리 실기할 때도 많이 나오잖아요. 실기할 때도 그 매입할 때 뭐 수수료 지급하고 취득세, 등록세는 이거 많이 나옵니다. 원가의 산입. 그 다음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는 원가가 아니죠. 이건 그냥 단기 비용 처리합니다. 답 나왔죠? 답이고. 3번 중요하죠. 유형자산 취득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강제적으로 배입한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 중요한 포인트는 차액이죠. 매입금액과 현재가치 차액만큼 원가에 산입해라. 그 다음에 설계와 관련돼서 지급,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설계는 본래 공사 들어가기 전에 발생하죠. 보통 원가에 산입합니다. 그 다음 유가증권 단기 매매 매도 가능 뭐 이런 게 우리 시험 나오잖아요. 그 중에 옳은 걸 찾으랍니다. 만기 보유증권은 형태상 주식과 채권에 적용한다? 아니지요. 만기라는 말 자체가 주식은 없죠. 주식은 안 들어갑니다. 요게 틀린 거죠. 요게 틀린 겁니다. 요게 틀린 거. 주식 및 채권이 아니라 그냥 채권이죠.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뭔 소린가 모르겠시요. 그럼 빨리 회계 2급부터 이론 정리하고 오세요. 이 회계 2급, 회계 1급 벌써 종목이 두 번째 걸쳐 오는데 아직도 이걸 헷갈리고 있으면 아니 되옵니다. 다음은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도 아니고 매도 가능.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고 주식 형태만 가능하다. 이건 또 아니지. 매도 가능 증권은 주식도 되고 채권도 됩니다. 1년 이상 장기인 것도 일단은 맞고, 투자자산 분류가 일반적이죠. 일단은 물론 1년 미만으로 만기가 도래한다 그럼 유동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일단 비유동 투자자산이고, 주식 형태만이 아니라 주식과 채권이죠. 주식과 채권 다 매도 가능 증권이 될 수 있습니다.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만, 그죠? 그 다음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하고 채권에 적용되고 당좌자산이다. 맞죠? 이게 답인디? 3번이 답이죠. 4번 만기 보유 증권은 주식에만 적용된다. 말도 안 되죠. 이게 여기서 이미 설명됐죠. 주식은 적용이 안 됩니다. 주식에만 적용 안 됩니다. 그럼 맞는 건 3번.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자본 항목.
자본 조정 항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게 뭐다냐. 이런 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죠. 사실 실기는 이러면 되는구나. 실기는 만약 헷갈리면 여기서 계정과 뭐 적요 등록 들어가 가지고 자본 조정 여기서 찾아도 돼요. 여기서 찾아도 되는데 이왕이면 머릿속에서 찾읍시다. 이건 얘는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이죠. 자본잉여금입니다. 답이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감자차 손 이런 것들은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 항목들이죠.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이에요. 족보가 머릿속에 있으면 제일 좋고, 아니면 아까 실기 이걸 열어서 확인해도 되기는 됩니다. 어차피 시험 시간은 1시간 동안 정해져 있고 이론을 풀든 실기를 풀든 뭐 이거 보고 풀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수익의 측정이라는 단어는 금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금액을 얼마로 할까? 장부에 기록되는 금액을 얼마로 할 건지 측정. 그 중에 옳지 않은 거. 로열티 수익, 이런 것도 많이 나왔네. 원래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 배당금, 로열티 수익 이거잖아요. 계약의 실질,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이다. 맞죠?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지.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 기준이다. 당연하지. 3번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이다. 당연하죠? 그럼 다 맞네. 그럼 답은 4번이네. 권리 의무 확정주의, 얘는 세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세법에 나오는 얘기고, 우리 회계는 여기 발생주의입니다. 권리 의무 확정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예요. 이게 틀린 겁니다. 그다음 매출원가 물어봤어. 이건 좀 쉽지 않네. 매출원가인데 자료가 왜 이리 많대? 이건 좀 쉽지 않네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 회계는 이런 거 풀 때 기초재고, 기말재고, 매입액 어쩌고 해서 2개 이상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게 잽싸게 T계정 그리는 게요. 잽싸게 T계정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다 그려볼게. 그려놨어요. 여기다가 가운데로 할까? 이렇게 해서 상품, 재고자산, 상품 계정을 그려 봅시다. 상품 재고자산이죠. 그리고 기초재고, 기말재고, 매입액, 매출액 이런 것처럼 하여튼 상품, 재고자산 관련된 자료가 2개 이상만 보이면 신나게 때려 넣으시면 돼. 이렇게. 자, 먼저 기초재고 차변이죠. 기초상품, 기초재고, 그냥 기초만 쓸게요. 바쁜 게. 이런 건 그냥 대충 쓰는, 시험 볼 때는 T계정 잽싸게 그리고 쓰면 돼. 숫자만 쓰면 되지. 그 다음 차변에 50. 그리고 50만원이 50만원으로 보인다면 50만원 보인다면 이렇게 만 단위로 간단하게 쓰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하는 팁입니다. 이런 것들을 쏙쏙 배워가야 돼요. 그 다음 기초가 차변이면 기말은 대변이죠. 그럼 대변에 위 접고 밑에 접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바로 이건 또 뭐예요? 얘는 또 왜 이래? 이거 와 있대. 자, 잠깐만요. 이거 어디가 있어 얘가? 이상하게 돼 있어. 잠깐만요. 이게 아니고, 어허이. 잠깐만요. 도망가 버렸어. 여백이 왜 어디까지 도망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잠깐만요. 왜 안 잡히지? 이것도 지워졌네. 다시 왜 안 움직일까요? 다시 정말로. 그럼 문단 모양 다시 어디 갔대요? 저 베이지를 하나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대? 다 0으로 일단 해놓을게요. 참말로 처음 보네. 됐어요. 기말. 하여튼 갑자기 기말 얼마냐? 150만원. 150만원이 150만원으로 보인다면 150 만 단위로 그럼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매입엔 우리 이런 게 문제인데, 원래 우리 가장 기본적인 그 구조가 기초가 차변이고 매입이 차변이죠. 그죠?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기말을 밑으로 갈까? 기말을 좀 밑에 보낼게요. 기말을 밑에 보내고, 그리고 대변에 원래가 매출이죠. 기본이. 기초하고 매입은 차변이고 매출과 기말은 대변이죠. 그리고 대변 총액에서 차변을 뺀 나머지, 그게 매출 총 이익이잖아요.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 이론 강의를 참조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해봤으면 이론 강의를 참조하셔야 돼요. 기초 차변, 기말 대변, 매입 차변, 매출 대변,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때 매입 애누리는 매입의 차감 항목이죠. 그럼 매입이 차변. 이것도 매입이 앞에 있었으면 그래도 쉬운데. 그래서 매입이 차변입니다. 그럼 차변에 매입이 800만 원. 800만 원이 800만 원으로 보인다면 800 이렇게 만 단위로 적으면 훨씬 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매입 애누리는 그럼 매입의 반대쪽이에요. 그럼 대변 쪽에 적으면 돼요. 반대쪽이니까 매입 애누리 이렇게. 물론 시험 볼 때는 숫자만 T계정 그려놓고 숫자만 따다다다 넣으면 됩니다. 매입 애누리 대변에 75만 원 이렇게. 그 다음 총 매입은 아까 적었지 참. 타계정 대체. 아 이게 문제구나. 이게 문제네. 타계정 대체는 원래 보세요. 기초, 기말, 매입, 매출. 기초, 차변, 기말, 대변, 매입, 차변, 매출, 대변. 다시 기초와 매입은 들어온 거고 매출은 팔린 거죠. 기말은 남은 거죠. 근데 팔린 것도 아니고 남은 것도 아닌 것이 만약에 없어진 게 있다. 그게 바로 타계정 대체. 아까 실기에도 나왔는데 실기할 때 타계정 대체 있었잖아요. 없어진 거죠. 어쨌든 타계정 대체. 재고자산이 없어졌는데 본래 이용도 팔리지 않고 없어진 거. 이걸 타계정 대체 걸어주죠. 이 문제 요게 함정이네. 요게 30만원 요게. 그리고 판매 대행 수수료는 매출 그냥 일반적인 판관비 비용이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요. 물어본 게 매출 원가구나. 근데 이익을 괜히 적었네. 그럼 매출 원가 구하는 거에서는 이익은 필요 없죠. 그죠? 이익은 필요 없네. 그럼 여기가 바로 매출 원가가 됩니다. 이게 매출 원가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출 원가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럼 차변합계 850이고 대변은 이게 얼마야? 105 255 25를 빼면은 25를 빼면 얼마야? 25를 빼면 545 595인가? 595 여기 있네. 595 이게 답이죠. 595 답이겠죠. 자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T계정 그리는 게 가장 쉽고 빨라요. 공식을 일일이 뭐 매출원가 공식이 기초재고액 플러스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액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이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걸 T계정 그려서 기초차변, 기말대변, 매입차변, 매출대변 기본. 거기에다가 애누리나 환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출 애누리는 매입이나 매출의 반대쪽. 물론 매입 애누리가 매입액에서 까니까 여기다 800 적은 다음에 애누리를 차변에 마이너스 75 이래도 되는데 계산기를 50 더하기 800 빼기 75 이러면 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차변 다 더해서 850 대변 다 더해서 아까 255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딱 구하면 매출 원가가 595다. 이렇게 제가 계산기도 지금 안 꺼내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만 단위 적으니까 계산기 없어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조그맣게까지 여기 있었는데 제가 아까 딴 데다 넣어버렸어요. 손이 안다. 넘어가요. 암산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만 단위로 하면은 시간도 훨씬 빠르고 암산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아셨죠? 다음 업무는 22년 12월 26일 날 거래처에 상품을 인도하였으나 넘겨줬으나 발송하였으나 이게 이거 22년인데 근데 얘는 23년도 1월 달에 판매 대금 입금됐대요. 우리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래서 동일자 즉 돈 들어올 때 수익으로 인식했대. 우리 수익 인식 시점이 언제였어요? 아까 이론에도 있었는데 이론이 있었잖아요. 아까는 참 이자 배당금 로열티 수익이지. 원래 재화입 판매는 인도 기준이 원칙이죠. 재화입 판매 인도 기준, 용역 제공 진행 기준, 이자 배당금 로열티 수익은 아까 여기서 요거 세 개 요런 거였죠. 그죠?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물건을 준 게 상품이니까 재화잖아요. 상품을 인도한 거니까. 그럼 재화입 판매는 인도 기준이냐, 회수 기준이냐? 인도 기준이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23년도에 수익으로 인식했는데 이때 22년도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매출원가는 고려하지 마라. 결론은 22년도 수익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론은 22년도에 인식할 수익이 아니라 수익을 23년 수익으로 계산한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효과는 어떻게 돼요? 22년 년자 뺐고요. 22년 수익의 과소계상 또 22년 순이익의 과소계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22년 자본 즉 이익잉여금의 과소계상 이렇게 되죠. 그죠? 22년. 물어본 게 22년 그 재무제표니까 자산 아무 상관없죠. 지금 수익 얘기잖아요. 수익 얘기. 자산 상관없고 지금 이걸 찾는 건데 비용과대 상관없죠. 부채 안 나오죠. 수익과대 이게 22년도 수익에 미치는 영향 올바른 거. 수익 과소 22년 수익으로 적을 걸 23년 수익 적었다. 22년 수익 과소 이거 없어요. 왜? 순이익 과소. 그다음에 자본 과소.
뭐지? 상품을 인도했는데 이것도 있네. 일단 이건 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 자산이 상관없는 게 아니구나. 보세요. 22년 12월에 팔았는데 1월 달에 받았으니까 12월에는 외상 매출금 자산 외상 매출금을 외상 매출금인데 그건 상관없나? 외상 매출금은 상관없나요? 참말로 이 별것도 아닌 게 외상 매출금을 적어야 되는데 수익으로 인식한 건 상관없죠. 수익으로 인식한 건 이거고 이게 별것도 아닌데 왜 이상하게 됐지? 외상 매출금 적었다가 23년도에 없어졌는데 올바른 거? 상품을 인도했다. 그리고 대금이 1월 5일날 입금돼 수익으로 계상했다. 매출원가는 고려하지 마라. 자산은 상관없는데 이게 이렇단 얘기인가? 22년에 매출로 원래는 22년 12월 26일 날 원래는 이 전산액이지. 전산액이다 보니까 원래는 상품 매출이잖아요. 매출, 수익, 그리고 상품 매출 적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을 적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지. 올바른 회계 처리. 그리고 나서 23년도에 1월 5일 날 들어오면 뭐 현금으로 받았다고 치고 그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써야 되죠.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올바른 회계 처리죠. 근데 이거는 올바른 회계 처리고 이건 올바른 회계 처리고 그 다음에 잘못된 회계 처리 뭐예요? 잘못된 회계 처리는 23년도 1월하고도 5일날 이렇게 딱 차변 현금이라고 가정해요. 현금이고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문맥상으로 볼 때 이것만 하면 쉬운데 이거 답이 안 나왔죠. 아까 수익 과소는 아예 여기 없어. 수익 과대로 돼 있으니까 수익 과대는 아니고 그럼 이 셋 중에 하나를 답을 찾아야 하는데 비용은 또 매출원가는 고려하지 말랬으니까 비용은 상관없어요. 매출원가가 비용이니까 그럼 이 1번 3번 둘 중에 하나인데 답은 이제 뻔해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해서 가면 돼. 22년도에 외상 매출금하고 상품 매출 수익으로 적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리고 23년도에 물건 팔면서 돈 받을 때 매출로 처리했다 이거죠. 그럼 결론은 22년에 인식할 외상 매출금이 안 적힌 거니까 자산도 과소계상이 됐다 이거죠.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더 헷갈려. 참말로. 어쨌든 자산이 과소 적을 걸 안 적었다 이거죠. 그 수익 과소죠. 원래는 수익 과소. 그리고 순이익하고 자본이 항상 같이 간다는 점. 당기순이익이 이익여금의 일부니까 이런 것도 참조하셔야 돼요. 어쨌든 괜히 별것도 아닌데 답만 찾으려면 2번 4번은 쉬워요. 딱 보면 수익 과대가 아니라 과소인데 그 다음 비용 아무 상관없고 부채 안 나오니까 그럼 답은 1번. 답은 쉬웠는데 괜히 아까 회계 처리 때문에 딴 생각하다가 자 넘어가요.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원가 나오죠. 원가 행태 물어봤어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원가 행태가 뭐다냐 이거죠. 이제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하다. 그럼 고정비인데 나와있네. 고정원가와 조업도의 변동의 비례에 따라 총원가가 변동하는 변동원가가 혼합되어 있다. 혼합원가죠. 혼합원가. 이거 뭐 얘기하는 거지? 혼합원가 그러면 되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얘는 준 변동비를 얘기하는 거죠. 준변동비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고정비와 변동비가 섞여 있다. 어디까지는 고정비. 그럼 고정비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증가하는 게 대표적인 준변동원가인데 그게 되게 뭐 있다. 되게 기본급이 존재하는 기본급이 아니라 기본요금이 있는 전화요금 이런 것들 등이었죠. 기본요금이 있는 거. 전화요금 여기 있네 1번. 이게 답이죠. 그 다음 직접 재료원가나 직접 노무원가는 대표적인 비례비, 변동비고 감가상각비와 보험료가 전부 다 대표적으로 고정비죠. 일정하죠. 일정. 조업도와 상관없다. 생산량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다음 개별원가와 종합원가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 중에 옳지 않은 거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 대량 생산한다 라는 건 종합원가죠. 종합원가 옳지 않은 거 답 나왔네. 그럼 1번이 답이고 건설업이나 조선업 중요한 키워드죠. 직접비와 간접비가 중요하다.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핵심 절차 제조간접비 배부가 핵심 과제이다.
그리고 제조 지시서별로 원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발생한다. 지시서별로 작업별이죠. 그건 작업별로 한다. 그 지시서별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작업별로 한다. 이거죠. 그 포인트는 소량 주문 생산. 소량 주문 생산의 대표적인 게 건설업, 조선업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공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공손이니까 좀 다른 용어로 하면 비정상. 비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정상.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이 있잖아요. 비정상적 공손 이걸 찾는 겁니다. 이것도 눈으로 보면서 바로바로 풀어도 되기는 되겠죠. 안 되나? 기초 수량, 착수량. 눈치껏 기초랑 착수는 차변, 기말은 대변. 자, 그럼 원래는 이것도 계정을 한번 복사해서 올게요. 이것도 페이지를 아예 바꿔버려야 되겠다. 네,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이게 뭐야? 제공품 계정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기초 재고 차변, 그럼 단기 착수 또는 투입 수량 차변. 이 기본이죠. 그리고 대변에는 완성 수량과 원래는 기말 수량만 오면 되죠.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서도 T 계정을 잽싸게 그리는 거야. T자만 잽싸게 그린 상태에서 숫자만 또 따다다다 넣는 거죠. 저는 일부러 한글까지 썼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조금 공부가 돼 있다면 한글은 쓸 필요 없죠. 한글은 쓸 필요 없고 숫자만 따다다다. 기초가 400개 단위 생략하고, 그리고 매일 착수량은 1000개 단위 생략하고, 그 다음 기말이 문제에 200개래요. 200개야. 그럼 요까지만 하면 다른 거 없다면 차변이 1400이고 대변이 1200이면 완성이 1200이잖아요. 기말이 200이니까 완성은 1200이죠. 그런데 갑자기 공손이 나와. 공손이 나오는데 공손이 몇 개 나오냐? 공손이 200개야. 공손 200개입니다. 200개. 컴스 봐. 그럼 차변이 1400이고 대변이 400이니까 얼라리 그럼 완성은 1000개구나. 이렇게 나오죠. 완성 수량이 1000개인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정리해 봅시다. 공손이 문제 200개야. 공손이 200개입니다. 200개인데 완성 구했어요 지금. 어머나 너무 완성을 구했어요. 일단 됐고. 근데 공손 200개인데 여기 문제에 보니까 마지막에 지문이 하나 더 있어. 정상 공손은 완성품의 5%래요. 그럼 여기서 정상 공손이 완성품의 5%니까 완성품 1000개잖아요. 1000개 곱하기 5% 0.05 50개인가? 50개잖아요. 그럼 비정상 공손은 공손 200개에서 50개를 뺀 150개죠. 150개 어디 갔니? 150개. 이거 3번이 답이죠. 자,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제공품 계정을 머릿속으로 그려서 완성 수량을 잽싸게 구해내고, 물론 눈으로 봐도 되겠다 그러면 알아서 하시면 돼요. 눈으로 봐도 되겠다 그러면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공손에서 정상 공손을 빼면 됩니다. 정상 공손이 완성품의 5%. 완성품을 구해내는 게 일단 절차죠. 그 다음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총 제조원가라 함은 직접 재료원가 플러스 직접 노무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원가를 말하는 거죠. 여기다 기초 제공품과 기말 제공품을 가감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됩니다. 근데 여기 기초 제공품이 있고 기말 제공품이 있네. 근데 이건 제품 제조원가 구할 때는 필요하지만 단기 총 제조원가 구할 때는 필요 없죠. 뭔 얘기야? 이런 분들은 원가에게 이론 강의 기본서를 더 째려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제, 직노, 전력, 공장 전력비니까 제조간접비에 속하고 공장 임차료도 속해요. 결론은 기초 제공품과 기말 제공품만 빼고 나머지 다 더하면 되지. 그럼 몇 가지가 50, 70, 75네. 네, 75. 그죠? 75만 원이죠. 됐죠? 만약에 단기 제품, 완성품, 단기 제품 또는 완성품 제조 원가를 물어봤다. 그러면은 지금 단기 총 제조 원가가 75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다 기초 제공품이 얼마야? 10만 원이네. 10만 원 더하기 75만 원 단기 총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8만 원. 하여튼 T 계정을 그리든 안 그리든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그래서 그럼 77만 원인가? 여기 빼기 그래 가지고 77만 원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입니다.
물어봤다면 물어봤어 그럼 할 말이 있고. 자, 그다음 세법 나오네. 세법은 지금 3개 나오죠 기본적으로. 자,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거 아닌 거. 과세 대상이 3가지였잖아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용역의 수입. 박자 맞추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용역의 수입 대표적인 게 왜 프로 야구나 프로축구 이런 선수들 이런 얘기 했었죠. 용병 수입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용역의 수입이다. 그죠? 그 다음에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걸 찾으래요. 사업장마다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하는 게 원칙이죠. 당연하지. 또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할 수 있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답 나왔네. 즉 만약에 제가 대전사라. 근데 서울 강남 세무서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틀린 거예요. 답이에요. 또 신규로 사업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할 수도 있어요. 미리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이론 강의 참조하시고. 또 사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재발급 받아야 돼요. 그 다음 간이과세. 이게 22년도에 많이 바뀌었죠. 그 중에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1영년 달력으로 1년 직전 1영년에 달력으로 1년 동안에 공급대가 매출액의 합계가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다. 맞나요? 8천으로 바뀌었잖아요. 원래 4,800이었는데 4,800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바뀌었죠. 맞고. 그 다음 2번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액이 4,800만원 미만일 때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4,800 진짜 영세한 사람들 면제받고요. 그 다음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맞죠? 이 4,800만원 이상일 때 4,800만원 이상일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게 원칙. 이것도 바뀌었죠. 22년도에. 그리고 4,800만원 미만일 때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또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 크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못 받아요. 간이과세는 그 자체가 혜택이죠. 간이과세자는 세율 적용이 훨씬 일반 과세자보다 낮아요. 그 자체가 혜택인데 매입세액이 많다고 해서 환급해주면 2중 3중의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환급 없다. 기억하세요.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환급은 없다. 그럼 납부할 게 없는 걸로 끝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기출문제 106회였죠. 몇 가지 풀어봤는데 만약에 여러분 혼자 시간 재고 풀었을 때 몇 개나 맞췄는지 물론 다 맞으면 최고인데 사실 다 맞는 사람 합격자 중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가슴에 발을 넣고 양심에 발을 넣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최소한 10개는 넘을 수 있도록 이론 공부에 힘써야 됩니다. 이론 공부가 약하면 실기도 안 될 수밖에 없고 우리 나중에 세무 2급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또 헤매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적어도 10개 이상 최소한 10개 이상 맞을 수 있도록. 근데 보통은 합격한 사람도 반타작이나 10개 정도 맞고 넘어가는 사람도 천지예요. 근데 이왕이면 제대로 할 때 제대로 이왕 하는 김에 빡세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106회 기출문제 푸는 동안 어쨌든 좀 수고하셨고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 체크했다가 그거 채워 나가시고 그리고 부족한 거 질문할 거 있으면 게시판에 꼭 질문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 잘 하셔서 시험 잘 보시고 합격하시고 합격하면 합격 후기 좀 꼭 남겨주세요. 제발. 아셨죠? 자, 그래서 106회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